전성기 소장입니다. 오늘 강의하는 부분은요,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 빠졌던 그 각 장별로 되어 있는 국세청 유권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국세청 유권 해석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이 부동산 관련 조세이다 보니까 판단의 문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법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유사한 케이스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금이 더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적게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그런 그 유권 해석들을 넣어놨는데 오프라인 강의하는 시간에는 시간상 여러 가지 문제상 그런 부분들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은 골라서 한번 보충 강의로 해드릴까 합니다. 제 2장의 부동산 매매사업편에 보시면은 2장 부동산 매매사업편에 12절이 경매 공매 관련 국세청 주요 예고 이래가지고 182쪽에 경공매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세무 이익권 해석을 넣어놨습니다. 182쪽 한번 보시고요. 182쪽을 보면은 명의 수탁자가 채무담보 설정 후 경매된 경우, 지금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매에 관심이 많이 있죠. 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명의 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즉 우리가 실제로 내 주택인데 내가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아는 다른 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다. 그러면 저희가 신탁자고 그 다른 내 친구분은 내 친구한테 해놨다. 그럼 그 친구는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내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주택을 채무 담보 설정을 한 후 채무 변제 불이행이라는, 즉 그 주택을 담보로 자기 소유권이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쓴 다음에 돈을 못 갚게 되면은 은행이 그 집을 경매를 하겠죠. 자, 그러면 그 부동산 소유권자인 그 친구 이름으로 경매가 진행됐고요. 나중에 그것이 경락이 되면은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예. 이랬을 때 동의를 얻어서 했다면 그건 말할 나위도 없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의 수탁자가 채무담보 불이행으로 경락이 되어서 양도세 신고 의무가 생겼을 때 세무서는 과연 누구한테 세금을 매길 거냐의 문제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신탁자는 자기 재산이 그냥 다 날아가는 건데, 자기의 동의를 얻지도 않고 날아간 건데 세금까지 자기한테 내라면은 억울하겠죠. 그러나 명의 신탁과 이 수탁의 관계는 현재 부동산 실명제법이 효력을 발생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옮겨 놨을 때에는 나중에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그 원인이 어떻든 절차가 어떻든 명의 신탁을 한 자기한테 양도세가 떨어집니다. 즉 명의 수탁자는 신탁자의 동의를 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은행에서 돈도 빌려 썼고 또 부동산 처분해서 경매가 됐고 거기에 양도소득세가 나올 때 자기가 내지도 않고 좋은 것만 다 가져가는 것 같지만 이거는 범법행위가 돼가지고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세금은 과세하지 못한다. 이런 유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된 경우,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무슨냐면 경매되었다, 내 집이. 그러면 경매된 것은 내가 누구한테 판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경매가 된다는 것은 그 집을 담보로 이미 유상의 대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썼다든지 근저당을 잡히고 누구한테 돈을 갖다 썼다든지 해서 이미 그 집이 유상의 대가로 넘어간 겁니다. 그것을 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채권자가 그 집을 경매해서 그 돈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경매에서 타인이 가져가는 돈은 그 토지 부동산 소유자가 돈을 대가로 받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왜?
그 돈을 받아가는 대신 채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즉 채무가 변제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상의 대가로 온 것이라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화해가 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경매로 넘어갈 때에 엎어진 사람 뭐 한다고 밟는다고 길거리에 나 앉았더라도 세금은 자기한테 떨어진다는 점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경락이 되면 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꼭 하실 필요가 있다. 3번은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경락여에 재취득했다. 즉 매매하고 대금 청산하기 전에 이전 등기가 맞춰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 처분에 따른 경락여에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가 공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말은 경락이 되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는데 다시 자기가 그 물건을 어떤 다른 사유에 의해서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갔다 다시 넘어왔으니까 당초 행위가 무효가 되어서 두 개 다 원인 행위가 무효. 이렇게 보는 것이 민법상 규정이지만 세법에서는 그리 안 본다는 겁니다. 당초에 넘어갔을 때도 양도세, 다시 가지고 올 때는 저 사람이 또 양도세. 우리가 교환의 개념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경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세금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본인이 경락받는 경우는 요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재산을 자기가 받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예. 그 다음에 동일 세대원이 받는 경우에 아주 요거 여러분들이 자주 생기는 경우죠. 동일 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법원이 경매에 의해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다. 이게 착각하기가 참 좋은데요.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우리가 세대 개념으로 보죠. 세대 개념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이 아버지와 아들이 주민등록도 틀리고 각각 다른 곳에서 살면 별도의 세대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은 집에 살아요. 그러면 동일 세대원이 되죠. 1세대원. 그래서 주택 수를 판정할 때 이 동일 세대원 전체로 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땅하고 건물하고 동일 세대원이 아들이 건물을 가지고 땅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 이러면 동일 세대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이거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근데 요번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언제 샀냐면 3년 전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됐는데 이 경매 진행된 걸 아들이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를 아들이 사서 이 아파트를 타인한테 아들이 파는데 1년 있다가 1년 만에 팔았다. 그러면 우리가 1세대 1주택을 따질 때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경락받은 이 아파트를 1년 이내에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이라면 이 날짜부터 볼 거냐 아니면 아버지가 당초에 취득한 이 날짜부터 볼 거냐 이 얘기예요. 이유는 동일세대원이니까. 그래서 동일세대원 같으면 이런 개념의 유권 해석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버지가 취득한 3년 전부터 봐서 3년 경매로 왔다 갔다 하고 1년 4년 그래서 2년 이상 됐으니까 비과세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경락에 의해서만큼은 비록 동일세대원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 종전에 아버지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간은 다 무시하고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부터 팔 때까지만 따집니다. 즉 이 기간이 2년이 넘지 않으면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하는 분들이 가족들끼리 우리가 이 사는 집을 가족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실제로 은행 대화금이나 국세, 세금 체납 같은 것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른 채권, 그 밑에 여러 가지 다른 채권이 있으면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경매를 불어 진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타인한테 넘기지는 않고 그 가족이 다시 경락을 받죠. 이럴 때 경락받은 날부터 소유권 취득일을 본다는 점.
매매 잔금을 요거는 필요 없고요. 경락자산의 취득 시기 183쪽에 8번입니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을 때 취득 시기는 언제냐? 아까 잠깐 지금 이런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이지만 다른 사람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러같이 재취득을 하는데 아버지가 다시 취득을 한다, 본인이. 이러면 이거는 양도로 보질 않아요. 타인한테 소유권이 안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걸 팔게 되면 다시 경매로 받은 이날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당초에 아버지가 취득한 이날부터 따져서 3년을 따진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동일세대원인 타인이 가든 가족이 받았을 때와 자기가 직접 받았을 때는 틀립니다. 가등기가 본등기. 우리는 세법에서는 가등기는 무시합니다. 본등기 일자로 모든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등기 일자로 보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락대금 완납 전에 공탁되었다. 공탁되었다. 이거는 뭐냐면 주로 수용이 될 때 얘기가 나오는데 수용보상금이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 그 수용보상금을 공탁시킵니다. 국가기관에서. 그리고 소유권 이전해서 가져가죠. 근데 보상금 공탁일이 소유권 이전일보다 빠르면 보상금 공탁일이 취득일이 된다. 그 다음에 이자, 낙찰대금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 상당액. 우리가 경매가 되면은 계약금 내고 낙찰잔금 내죠. 그래야 소유권 넘어오는데 그것을 원금을 제때 못 내가지고 이자가 붙었다. 그래서 그 이자를 나중에 냈다. 그럼 취득원가에 이걸 산입하느냐? 요거는 가산세의 규정이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산입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득세나 이런 세금 등을 못 내가지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추가로 내는 비용도 아깝지만 필요경비로 공제도 못 받습니다. 예. 그다음에 임차인이 경락받은 경우에 전세보증금 포함 여부.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고요.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채무가 소멸된다. 이게 뭐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임차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승계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주임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경락대금에 불과하고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기 전에는 주택을 등기지 않을 수다. 이와 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된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경우는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경매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많이 경매받은 부동산을 팔 때에 도대체 취득 원가가 얼마가 되느냐. 그 금액이 높으면 세금이 적겠고 낮으면 세금이 작겠죠. 요 중에서 우리가 다 유치권과 관련된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을 했는데 실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니까 거기에 공사를 했던 유치권자가 꽉 눌러 앉아 있어가지고 이전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원래 전 주인한테 공사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공사비를 못 주고 경매가 돼서 넘어온 거니까 현 주인한테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 받은 분은 처음에 경락 대금 정도로만 취득가를 생각하고 샀는데 유치권자한테 돈까지 줘야 되네. 그래서 유치권자한테 돈 안 주면 부동산 안 넘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줍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물론 유치권 소송을 해서 자기가 이기게 되면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치권자한테 합의를 해가지고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유치권자한테 지불한 비용이 실제 돈이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필요경비에서 공제를 해야 되지만 현행 세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안 빼줍니다. 안 빼줘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런 유치권에 문제가 있고 일일이해서 비용이 나갔다면 그건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필요경비 맞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하는 확실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그거를 공제를 해주면 어떻게 보면 유치권자를 세금을 줄여내기 위해서 유치권자를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행위를 납세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럼 그게 뭐냐?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자하고 임의적으로 합의를 봐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은 그건 인정을 못 받으니까 만일에 그렇게 가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법원에 소호 제기를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서 판결문에 의거해서 비용을 지불한 영수증을 판결문과 함께 제출을 하면 그런 경우에는 과세 당국에서 그 유치권 비용을 인정을 해줍니다. 아주 잘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특히 경매하시는 분들이 양도세 처리할 때 유치권자한테 돈까지 지불하고 파는 경우에는 거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병이 나죠. 예, 그래서 지금 유치권을 담보로 해서 나는 경우는 넘겨보시면은 유치권 관련 예규라에서 별도로 또 상세하게 케이스별로 해놨어요. 그래서 뭐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의 명도비용 뭐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해주죠. 예. 이거는 뭐 유치권이라기보다는 명도비용이라 봐가지고 안 해주는 경우고요. 경락받은 매수인이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대항력 있다 그러면 다 비용 처리됩니다. 법률적으로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받아갈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보증금도 대항력이 있는 것들은 돌려줬던 안 돌려줬던 그 서류를 가지고 제출을 하면 필요금 인정이 거의 됩니다. 물론 다 돌려줘야 되는 거죠. 안 돌려주고 비용 공제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대항력 없는 것들을 합의에 의해서 돌려줬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못한다는 점. 그 다음에 낙찰대금의 지연 납부에 따른 이자라든지 취득세를 늦게 내서 가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비용이 들어가도 그거는 페널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비용 공제를 안 해준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2장에서 빠졌던 유권 해석에 대한 개별 설명 보충 강의로 됐고요. 그 다음에 3장에 보시면은 부동산 임대사업인데요. 임대사업에서 실전문답 20선이라고 임대업과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만 별도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오프라인에서는 정리를 못했습니다. 예, 제 3장의 제 8절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자, 주택을 임대하면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고 들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1인 가구 증가 및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과연 이 세금 감면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느냐. 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얘기가 나오면 참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오프라인 강의에서 한 것처럼 IMF 시절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들어갔죠. 그래서 세금 감면하면 언론 보도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앞에 무슨 세 감면이라는지를 좀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되게 두루뭉실하게 그냥 세제 감면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감면 앞에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부세 감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일반적으로 해주는 규정이에요. 거기에 양도세 감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집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많이 깎아준다 이러지만 현재의 세법 체계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IMF 시절에 나온 조특법 규정에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해주지만 현재의 양도세 감면은 없다. 일단 그거를 기억하고 보고요. 지방세 측면의 감면은 물론 그것도 취득세도 깎아먹고 재산세도 좋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지방세도 무조건 100% 감면받는 건 아닙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만 취득세도 감면해주지 다가구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면이라는 말에도 뭐 현혹될 필요는 없다. 예. 그 다음에 주택을 임대하다가 나중에 임대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특히 비과세를 받나요? 두 번째 오해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임대주택 등록을 해놓은 집,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겠고 뭐 이 집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주택 플러스 임대주택 대개 이런 형태로 가죠. 그래서 자기 집은 하나가 있고 임대주택은 여러 채가 돼가지고 뭐 1가구 1인 뭐 10주택자. 그래서 자기는 한 채에 살고 9개는 임대를 준다. 이렇게 집이 많은 분은 사업자 등록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면은 무슨 뭐 감면 혜택이다, 비과세 혜택이다 이런 말들이 막 돌아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는 이 집을 하는 거죠. 이 9개를.
그러니까 이거를 등록하면 이 집을 팔 때 무슨 혜택이 있는 줄 안다고. 절대 없다. 오히려 이렇게 임대한 주택 위에 본인 주택은 혜택을 줘요. 그러나 구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한 이 임대주택 자체를 팔 때 양도소득세 혜택은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혜택을 주는 게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 혜택은 이 주택에 대해서 받는 거지 이거는 받는 게 아니에요. 지방세는. 그리고 팔 때 양도세는 이거는 못 받고 이거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뭐가 더 큰가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꼭 해야 되나? 이거 많이 물어보죠. 사업자 등록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십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주택은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봤더니 어쩔 수 없이 나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 입장이더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저도 그건 할 얘기가 없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서가 알게 되면 나중에 세금 때릴 테고 모르면 그냥 넘어갈 테니까 복골복이지만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왕이 할 바야 사업자 등록을 제대로 해서 내 세금이 줄일 수 있도록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은 일반 임대사업자 같으면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 등록이 있고, 이건 세법에 따른 겁니다. 또 하나는 구청에 하는 사업자 등록이 있는 거는 잘 아실 거예요. 요거는 임대주택법이라고 별도의 주택특별법에서 나와요. 여기는 필수적이고 요건 선택적입니다. 구청은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해요. 세무서에 등록하는 거는 절대로 혜택 없어요. 세무서에 등록하는 건 세금 때리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안 하고 있다가 모르고 넘어가면 좋으련만 나중에 알게 되면 더 세금을 맞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무서에 등록을 하는 건 의무사항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감면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세금 매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뭘 깎아줍니까? 근데 이 구청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하게 되면 뭔가 혜택을 줘야 돼. 왜? 5년 동안 못 판다는 조건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무 임대기간을 제시하는 대신에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구청에 등록할 때만 감면 혜택을 받는 거지 구청이 아니고 세무서에만 등록해서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자, 월세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거는 오프라인에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상가임대와 달리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잘 모르니까 사업자 등록 안 내고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임대사업자들의 그 마인드였었죠. 근데 여기에 제가 쭉 쓴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딱 제가 써놨어요. 제일 첫 번째. 예를 들어 이 질문을 2010년 이전에 저한테 물어봤으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근데 2011년 이후에는 잘 알다시피 세입자를 대상으로 월세 주고 있는 거 지금은 완화가 돼가지고 월세 주고 있는 통장 사본하고 계약서만 가져오면 무조건 세입자한테 근로소득세금 깎아줍니다. 자, 다 하게 돼요. 예전에는 세대주만 했는데 지금 세대원이 하는 것도 다 깎아줍니다. 예전에는 금액이 연봉 뭐 3천 이랬는데 지금은 5천만 원 이상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즉 여러분의 집에 세 들고 있는 사람이 근로소득자라면 100%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 없이 자료가 다 오픈되는데 세무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요즘은 확정일자라는 시스템이 있죠. 또 주민등록이 전입되면은 그 주민등록 전입일을 국세청이 통보받아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새 틈 없이 그 세를 주고 있는 내용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도 그런데도 혹시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정이 되시면 신고를 하고 절세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주택 한 채만 세를 줘도 세금 내야 되냐? 세를 받는 게 한 채냐 두 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 몇 채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 합산위로 보유하고 있는 집이 2개 이상이 된 상태에서는 지금 개정 규정이 들어오면은 월세가 되든 전세가 되든
두 채인 상태에서 한 채만 전세를 받든 월세를 받더라도 세금을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종전에 3주택 이상자만 전세였지만 지금 그 정부에서 나온 주택 대책에는 2주택자의 전세도 과세를 하겠다. 이유는 월세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세의 경우도 임대사업자 대상자나 전세금에 대해서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2주택 이상의 경우에 전세를 들어오면 하는데 전에 뭐 1단, 2단 이런 것처럼 3억 원 이하의 전세금 같은 경우는 세금이 안 나오니까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나중에 큰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3억 원이 넘더라도 전세금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Q10으로 가시면 네 가구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 월세나 전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다가구 주택은 안에 집이 여러 채가 되는데 여러 채를 다 4주택자로 본다면은 과세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4주택자가 되어도 다가구 단독은 하나의 집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주택을. 그러니까 1주택자 보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세금 과세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세, 전세에 대해서 소득세 비과세 된다. 주택 임대 사업을 할 때 소득세와 관련해 절세할 수 있는 전략.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세금은 현재 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전세금을 한 10억 받았다고 제가 세금을 계산해 봤는데 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세금이 한 10억 되더라도 세금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년치 세금이. 그러니까 자금 융통성이 있는 분들이 뭐 월세를 굳이 안 받아도 된다고 싶으면 월세를 받아서 세금을 많이 내면 그 월세를 전세로 바꿔놓는 게 좀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전세로 돌려놓고 전세 자금을 잘 융통하시면 전세금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과세가 거의 안 되니까 세금도 안 내고 또 그 자금으로 월세 받는 정도의 수익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면 월세에 대한 부담도 없겠고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주택 임대 사업 시 소득세를 신고한 어디는 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거 사업자 등록 얘기니까 아까 한 거고요. 소형 원룸이나 빌라 13번입니다. 이런 것들을 임대할 때의 절세 전략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 소형주택이라 해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의 월세, 전세 중에 전세는 과세 안 해요. 근데 월세는 지금도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절세 전략은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세로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소형주택이라 해도 월세를 받으면 세금 내야 됩니다. 예, 세금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는 주민등록. 왜냐하면 임대 주는 주택은 전국에 다 흩어져 있어. 그러면 이 관할구청에 신고한다면 전국에 다 돌아다니면서 등록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주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 소재지에 가서 나머지 전국에 흩어져 있는 9개의 주택을 영세에서 적어서 등록하면 되는 거지 주택 소재지별로 다니면서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그와 반대로 세무서에 등록한 것은 임대주택 소재 세무서별로 다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두 개의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규정이 좀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주민등록 소재지로. 그러나 세무서는 세법에 따라서 사업장 관할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페이지 넘기시고요. Q18번에 보면은 임대주택 사업자가 본인 주택 양도 시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국세청 유권에서는 지금 아까 제가 요 얘기를 할 때요. 자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고 세를 주고 있는 게 9채가 있다. 그런데 임대를 주고 있는 거는 지방세 감면은 있다. 지방세는 많이 깎아준다. 그러나 양도세는 현재의 세법에서는 깎아주는 게 없다. 그러나 본인 주택은 임대를 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 이런 거 깎아주는 거 없다. 그러나 조건에 따라서 요 양도세는 안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엇가게 돼 있어요, 지금.
지금 얘기하는 게 요기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떨 때 이 집을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 이 세주는 주택은 다 구청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주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집을 팔기 때는 양도하기 전까지 이 집에서 2년 이상 거주해라 그럽니다. 왜? 본인 주택인데 임대주택인지 모르거든. 이분이 10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파는 2014년 3월 당시에는 이 집도 세주고 나왔어. 작년까지 살다가. 그러면 파는 시점에 볼 때는 10채가 다 임대주택이에요. 그럼 어떤 게 본인 주택, 어떤 게 물론 10채 중에 봤더니 이거는 여기에 등록돼 있고 이건 안 돼 있으니까 본인 주택 이렇게 드러나긴 합니다. 그래서 팔 때까지 이 집에서 살다가 팔아야만 인정을 받는 거냐 아니면 파는 시점에는 이 집에 없고 그 전에 2년 살았으면 인정받는 거냐? 정답은 후자입니다. 이 집에 팔 때 꼭 있으라는 법은 없다. 팔기 전에 2년 동안만 전 가족이 거주했으면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니까 요게 등록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예, 그런 얘기를 국세청 유권 해석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은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면 여러 가지 세금이 분산돼서 유리하다고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이런 측면은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세대별 합산, 인별 합산 이런 얘기가 세법에서 나올 때는요. 합산 얘기가 들어가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인별 합산하면은 사람 하나별로만 합산하니까 세대별 합산보다는 숫자가 적겠죠. 그래서 인별 합산이 원래 좋은 겁니다. 그런데 종부세가 2008년 이전까지는 세대별 합산으로 과세를 했어. 그런데 이것이 위헌 판결이 나가지고 2008년 이후부터는 사람별로 합산을 하니까 좋아졌어요. 그래서 세금이 좀 줄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부부 합산 이래가지고 같이 세금을 묶어서 했는데 지금은 세금 과세만큼은 인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낼 때는 훨씬 적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주택 보유수 판정할 때만큼은 부부 합산으로 한다. 오프라인 강의에서 좀 빠졌던 것이 보강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모자란 부분은 인터넷상에서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